델러스. 1963년 11월 22일 댈러스. 한낮의 퍼레이드가 단 6초 만에 비극으로 끝났던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묶음이 정말 흥미롭네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또 가장 많은 논란을 낳은 단일 총알이론. 여기에 대한 법의학 보고서랑 최신 3D 분석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총알이 케네디 대통령하고 그 앞에 앉은 코널리 주지사를 관통하면서요. 무려 7군데의 상처를 남겼다는 이론. 반세기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마법의 총알이라고 부르면서 불가능하다고 외쳤죠. 이번 시간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총알의 궤적을 둘러싼 마법이라는 신화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어있던 냉정한 물리학의 실체를 마주하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네, 마법이라는 단어만큼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잘 보여주는 말도 없죠.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은 바로 그 마법의 장막 뒤에서 과학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총알 한 발의 경로를 따지는 걸 넘어섭니다. 우리가 눈앞의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거대한 비극 앞에서 어떤 심리적 함정에 빠지기 쉬운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가장 큰 오해, 그러니까 모든 논란의 시작점인 총알의 궤적 문제부터 이야기해보죠.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었어요. 총알이 케네디 대통령을 맞고 나서 허공에서 무슨 유도탄처럼 방향을 휙 꺾어서 코널리 주지사를 맞췄다는 그 황당한 그림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총알이 그렇게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가 이 사건을 2차원, 그러니까 평면적인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봤기 때문에 생긴 거대한 착시입니다. 3차원 공간, 즉 실제 리무진 내부의 구조를 고려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 따르면 몇 가지 결정적인 변수가 있거든요. 첫째, 코널리 주지사가 앉은 접이식 보조 좌석은 케네디 대통령의 뒷좌석보다 약 15cm 더 낮았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높이 자체가 달랐군요. 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좌석의 좌우 위치예요. 코널리의 좌석은 케네디의 좌석보다 차량 중심선 쪽으로 약 7에서 10cm 정도 더 안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즉, 코널리 주지사가 케네디 대통령보다 더 낮고 더 안쪽에 있었던 거죠. 더 낮고 더 안쪽으로.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거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죠. 저격수가 있었던 텍사스 교과서 보관소 6층 창문에서 리무진에 내려다보는 각도입니다. 이 각도는 약 17도에서 21도에 달하는 하향 각도예요. 자, 이 세 가지 변수, 그러니까 낮은 좌석, 안쪽 좌석, 그리고 내리꽂는 총알의 각도를 모두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케네디 대통령의 등을 뚫고 나온 총알이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고 일직선으로 날아갔을 때 정확히 도달하는 지점이 바로 코널리 주지사의 오른쪽 겨드랑이 뒤쪽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평면 사진으로만 보니까 총알이 불가능하게 꺾인 것처럼 보였던 거고 실제로는 차량 내부의 입체적인 좌석 배치랑 저격 각도가 만들어낸 일종의 계산된 직선이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정말 소름 돋는 기하학이네요. 정확합니다. 소름 돋는 기하학이란 표현이 딱 맞네요. 미국 변호사협회가 최신 기술로 의뢰한 3D 컴퓨터 모델링 분석에서도 이 직선 궤적이 오차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마법의 궤적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우리의 평면적 사고가 만들어낸 유령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3차원으로 생각하니까 궤적 자체는 이제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게 그 작을 총알 하나가 사람 뼈를 2개나 부수고도 거의 멀쩡한 상태로 들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에요. 증거물 C399 말이죠.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마치 강철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거의 멀쩡했다는 표현 역시 육안 관찰이 낳은 또 다른 오해입니다. 물론 총알이 산산조각 나진 않았지만 자료에 나온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고해상도 3D 스캔 결과를 보면 총알이 엄청난 충격을 겪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보여요. 우선 총알의 밑바닥, 즉 기저부를 보면요. 완벽한 원이 아니라 한쪽으로 찌부러진 타원형입니다. 뼈처럼 단단한 물체와 비스듬히 부딪혔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압력 변형의 흔적이죠. 형태가 미세하게 변형되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단단한 뼈를 부술 정도의 충격을 견뎠다는 게 아직도 좀... 더 중요한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질량 손실입니다.
발견된 총알 C399의 무게는 158.6g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생산된 같은 종류의 탄환, 그러니까 6.5mm 카르카노 탄화안 내 평균 무게는 160에서 161g이었거든요. 계산해보면 약 1.4에서 2.4g의 질량이 사라진 겁니다. 잠깐만요. 2그레인이면 정말 작은 양 아닌가요? 그 정도 질량이 사라졌다고 해서 총알이 뼈를 뚫을 때 충격을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거의 뭐 그대로 갈견된 거나 마찬가지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그레인은 무게로 치면 클립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라진 질량이 어디서 발견되었느냐입니다. 바로 코널리 주지사의 부서진 손목뼈 조각들 사이, 그리고 케네디의 몸에서 발견된 미세한 금속 파편들이에요. 법의학자들이 그 파편들의 총량을 분석해보니 사라진 총알의 질량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알이 깨진 게 아니라 마치 치약을 짜내듯이 충격을 받는 순간 밑부분에 부드러운 납성분이 조금씩 빠져나와서 몸 안에 흔적을 남겼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총알 전체가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약한 부분에서 내용물이 새어나온 거죠. 여기에 사용된 6.5mm 카르카노 탄환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총알은 현대 사냥용 총알처럼 충돌 시에 버섯처럼 팽창해서 파괴력을 높이는 그런 할로우 포인트 탄이 아니에요. 단단한 구리 합금 재킷이 납탄심을 감싸고 있는 군용 풀 메탈 재킷, FMG 탄환이죠. 이름 그대로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관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특성 덕분에 여러 인체 부위를 통과하면서도 원형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총알의 종류 자체가 그런 험난한 여정을 견디도록 설계된 셈이었네요. 그럼 이제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총알 하나가 어떻게 7개의 상처를 만들었는지 그야말로 한편의 액션 영화 속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느껴지는데요. 운동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아주 논리적인 연쇄 과정입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해 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처, 즉 케네디 대통령을 관통하는 단계입니다. 총알은 초속 약 600m의 최고 속도로 케네디의 등과 목을 통과합니다. 여긴 뼈 같은 단단한 장애물이 없는 근육과 피부, 그러니까 연보 조직이라 총알은 거의 에너지 손실 없이 깔끔하게 빠져나옵니다. 거의 저항 없이 통과했군요. 네. 하지만 이때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인체를 통과하면서 총알의 완벽한 회전축이 미세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 상처, 코널리 주지사의 등에 진입하는 순간 이 불안정성은 극대화됩니다. 총알이 옆으로 비틀어지면서 회전하는 이른바 텀블링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코널리의 등 상처는 총알 구멍처럼 동그란 원이 아니라 열쇠 구멍처럼 길쭉한 타원형, 즉 키홀 모양을 띠게 됩니다. 아, 그 상처 모양 자체가 이미 총알이 새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군요. 케네디를 관통하고 나온 총알이라는 강력한 단서네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총알은 코널리의 5번 갈비뼈를 약 10cm 길이로 산산조각 냅니다. 이때 엄청난 에너지를 잃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알 밑부분이 찌그러지죠. 이제 총알은 거의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거의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여행을 계속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상처는 코널리의 오른쪽 손목입니다. 이제 속도가 급격히 줄어든 총알이 손목에 요고를 부수고 관통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납파편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에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에너지로 코널리의 왼쪽 허벅지 피부를 뚫고 근육층에 얕게 박혀서 멈추게 됩니다. 만약 이게 다른 저격수가 쏜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한 총알이었다면 허벅지에 얕게 박히는 게 아니라 허벅지 뼈까지 박살을 냈겠군요. 하지만 에너지가 거의 다 소진된 막차였기 때문에 피부만 뚫고 멈섰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7개의 상처는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총알의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잃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완벽한 물리적 타임라인인 셈입니다. 모든 상처의 깊이와 형태가 그 순서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과학적 설명은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대중적 의문이 남아있어요. 바로 암살 순간을 찍은 자프루더 필름입니다. 영상을 보면 케네디 대통령이 목을 감싸준 뒤에 한참 있다가 코널리 주지사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반응 시점이 명백히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같은 총알에 맞았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반론 아닌가요? 네, 그 시차 문제는 수십 년간 단일 총알이론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에 포함된 최신 고해상도 디지털 복원 기술이 그 미스터리를 풀었습니다.
연구자들이 필름을 프레임 단위로 정밀 분석한 결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어요. 바로 프레임 224에서 나타나는 라펠 플립 현상입니다. 라펠 플립이요. 옷깃이 뒤집혔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목에 총을 맞고 첫 반응을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그 앞에 앉은 코널리 주지사의 재킷 오른쪽 옷깃, 즉 라펠이 눈에 띄게 앞으로 펄럭하고 튀어오르는 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 그냥 보면 놓치기 쉽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그저 바람 때문이거나 우연일 수도 있지 않나요? 옷깃 하나 펄럭인 게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비슷한 재질의 옷을 입힌 인체 모형의 고속 총알을 발사해 본 거죠. 그 결과 총알이 흉부를 관통할 때 몸 안의 공기가 급격히 압축되면서 폐가 순간적으로 팽창하고요. 그 압력이 셔츠와 재킷을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옷깃을 튀어오르게 한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와, 그럼 그 옷깃 펄럭임이 바로 총알이 코널리의 몸을 관통한 바로 그 순간 타임 제로를 보여주는 명백한 물리적 증거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피격이 물리적으로 정확히 같은 프레임, 같은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인 셈이죠. 코널리 주지사의 반응이 1.5초 정도 늦어 보였던 것은 총알에 맞아 갈비뼈와 신경이 손상된 후 뇌가 그 고통을 인지하고 비명을 지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생리학적 지연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반응 시간만 생각하지만 우리 몸의 신경계는 그렇게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기하학, 탄도학, 최신 영상 분석까지 모든 과학적 증거가 이렇게 일관되게 단일 총알 이론을 뒷받침하는데 왜 사람들은 반세기 넘게 이토록 집요하게 마법과 음모를 더 믿고 싶어 했을까요? 증거가 부족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 즉 우리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뇌가 가진 두 가지 중요한 인지 편향이 작용합니다. 첫째는 비례 편향입니다. 미국 대통령 암살이라는 거대하고 역사적인 결과에는 그에 비례하는 거대한 원인, 즉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 음모가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 심리예요. 사회의 불만을 품은 외톨이 한 명이 낡은 이탈리아제 소총 한 자루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진실은 사건의 무게에 비해 너무 초라하고 허무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아, 사건의 스케일과 원인의 스케일이 맞아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군요. 다이애나 비의 죽음이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 영국 왕실의 암살 계획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심리와도 비슷하네요. 아주 적절한 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향은 의도성 편향입니다. 인간은 무의미해 보이는 우연의 연속보다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의도와 패턴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좌석의 높낮이, 위치, 총알의 각도, 텀블링 현상 같은 수많은 물리적 우연의 결합으로 이 비극을 이해하기보다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시나리오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한 통제감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줍니다. 결국 마법의 총알이라는 말 자체가 이 불편하고 초라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심리적 저항감을 상징하는 표현이었군요. 거대한 비극 앞에서는 냉정한 과학보다 극적인 서사를 더 원하게 되는 거네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 마법의 총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대신 리무진의 3차원적 공간, 6.5mm 풀메탈 재킷 탄원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운동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에 나올 법한 원리들이 만들어낸 비극적이고 필연적인 궤적만 있었습니다. 7개의 상처는 마법이 아니라 잔혹한 물리학의 증거였던 셈입니다. 역사적 진실은 때로 우리의 직관을 배신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극적인 기대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냉정할 때가 있습니다. 단일 총알이론은 수많은 음모론의 안개 속에서 바로 그 단순하고도 냉정한 과학적 사실 하나가 얼마나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의학과 물리학을 통해 단일 총알 이론이 가능했다는 것을,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알 한 발의 물리적 궤적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이 과연 사람들이 1963년 11월 22일에 대해 풀고 있는 더 크고 복잡한 역사적, 감정적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거대한 비극이라는 책의 한 챕터를 닫는 것일 뿐 책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